경기 침체가 확정됐다라는 어떤 그 평가를 감안해서 보면 나쁘지 않다. 야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온단 말이죠. 지난해 말 한 11월 정도 봤을 때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주가가 반등은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쭉 가려면은 진짜 침체가 얼마나 왔고 이게 턴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되고 또 그러면 이제 기업 이익 같은 거는 후행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운되는 게 멈춰야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약세장의 후반부에는 진입은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여러 투자 관련된 좋은 지식들을 저희에게 또 기부해 주시는 KB증권의 김상훈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침에. 네. 네. 우리 김상훈 센터장님 또 이번에 또 센터장님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한테는 일단 페드 관련된 이야기를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네. 예, 그것도 관련해서 많이 또 계속 보고 계시니까 일단 어젯밤에 이제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이 뜬금포를 날렸어요. 네, 뭐 6%. 6%. 지금 피봇한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6%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뜬금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앞에서도 뭐 조금 말씀들을 나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분이 뭐 말씀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근데 또 영향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소위 이제 미국에서도 좀 구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높게 연준의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를 보는 분들은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어떤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최종 기준금리가 뭐 5%를 크게 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가서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다인데 뭐 소위 구루라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준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인하는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요. 너무 이제 연준을 좀 이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제이미도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마 지난해에는 경기가 그러니까 리세션 침체가 굉장히 좀 세게 온다라고 하셨다가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철회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침체가 심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이제 피벗에선 가능성은 낮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훈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저금리? 뭐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의 제일 큰 금융회사의 가장 영향 있는 CEO지만 그래도 뭐 그 사람이 금리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경영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금리 전문가이신 김상훈 이사님 생각하시는 저희 하우스뷰는 5.0에서 5.25에서 이제 터미널 레이스는 그렇게 이제 최종 금리 인상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안에 인하 가능성은 이제 좀 낮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기와 물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희도 경기가 나빠진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뭐 약형 경기 침체, 마일드 리세션, 소프트 리세션과 강형 침체가 있죠. 보면은 하드 리세션이 있는데 저희는 마일드 리세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미국 올해 성장률 살짝 마이너스, 뭐 그러니까 제로에서 이제 뭐 0.1 정도 마이너스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둔화는 되지만은 뭐 이전에 예년보다 높고 뭐 대부분 지금 그 리서치 쪽에서는 의견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로 이게 전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아주 박살나면 이제 뭐 인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박살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금리를 인하까지는 안 할 것 같다. 유지 정도는 하더라도. 그리고 인하하려면은 이제 물가가 그 고용과 물가를 두 개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경기를 대변하는 고용인데. 고용이 이제 뭐 엄청 또 망가지면서 굉장히 나쁘고 물가도 좀 예상보다 빨리 연준 목표 이제 쪽으로 이제 가지면은 인하 전환 하겠지만은 목표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봐도 그렇게 빨리 인하로 전환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예. 연준의 피벗을 기대하지도 말 것이지만 예. 경기가 그렇게 박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예. 뜻이 같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처럼 시장이 리세션을 기다린 적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리세션을 예고하고 예, 거의 그렇긴 하네요. 예, 지난해 한 10월 정도부터 리세션이 올 거야, 리세션이 올 거야, 확정 리세션 네. 그 확정화하고 그러니까 나빠질 거야 해서 그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럼 또 통화정책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기대가 미리 갔다가 지금 또 아닌가? 지금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미리 오지도 않은 아직 보이지도 않은 리세션을 예고하고 기다린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1월 말에 되면은 이제 4분기 GDP들이 대부분 국가들에서 발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리서치 김상훈 리서치 센터장님이 되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채권 분석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자꾸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 이미 채권 시장, 유통 시장에서는 피봇을 이미 다 반영하기 시작했죠. 했습니다. 미국채 10년짜리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우리 3년물도 많이 내려왔고. 네,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지난해 한 11월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고 둘 다 이제 4% 위에 있다가 4% 뭐 한 초중반대 있다가 지금 뭐 3% 중반대까지 많이 내려왔죠. 그 말은 꼭 이제 뭐 만기별이 꼭 그 몇 년물이 몇 년 후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략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미 올해 말에 그러니까 1년 정도 후에는 인하로 전환할 거다라는 거를 금리 채권 가격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올해 결론적으로는 5에서 5.25 정도 금리 수준으로 지금부터 한 2번 정도 더 올리는 건가요? 네, 그렇게 가서 올해는 아마도 큰 경기 침체 없고 그냥 금리 수준도 유지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신다는 하고 거고요. 있는데 저희도 연간 전망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이제 뒷부분에 저희 전망의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전망이 위나 아래로 달라질 리스크를 말씀드릴 때 크레딧 그 이벤트 리스크를 말씀을 이제 드렸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경기 사이클 지금 이제 이게 뭐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 사이클 상에서 자연스러운 인하는 전망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경기가 뭐 아주 하드 리세션으로 가고 물가가 빨리 뚝뚝뚝뚝 떨어져서 연준이 인하로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전망이고 근데 다만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을 이제 해서 아니면은 그 시스템 리스크라고 또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경기 사이클 상에서 발생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경기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아니고 뭔가 크레딧 리스크나 또는 그게 뭐 몰랐던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게 엮여서 뭐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같은 거 사실 그건 터져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전환을 했죠. 이제 보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걱정이 자연스러운 인하가 아니고 뭔가가 어디가 소위 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하보다 올해 가능성은 낮은데 만약에 그 빨리 당겨진다면은 그건 어디에서 뭔가 문제가 이벤트에 따른 대응이다. 맞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보통은 없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시장이 연준이 금리 올릴 때 걱정하고 긴장하는 이유가 끝에 가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보면 90년대, 70, 80년대 볼커 이후에 연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그때는 거의 뭐 다 같이 수요가 죽어서 이렇게 인플레가 잡혔으니까 90년대는 좀 올렸다가 조절도 하고 했는데 결국 뭐 예를 들면 그 아시아 외환위기나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이제 우려가 문제가 생기거나 러시아 모라토리움. 근데 그게 파생 상품으로 알고 보니까 터진 게 LTCM이었잖아요. 이제 보면요. 그래서 그때도 연준이 또 좀 인하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파생 상품이 엮인 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보통 부채가 이제 늘어난 곳을 좀 주목하게 되죠. 이제 보면 그게 이게 혹시 못 견딜까봐 높은 금리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곳은 팬데믹 기간 동안 선진국이 많이 늘었죠. 이제 보면 근데 그렇다고 이제 선진국을 뭐 아주 의심하진 않고 있고. 네. 예. 영국이 약간 그런 거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에 그 영국이 정부가 이제 새로 이렇게 감세한다니까 너네 정부 부채도 많은데 또 감세해주면 그거 국채 발행해서 그때 이제 그래서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지고 영국 금리가 엄청 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 이제 그 총리가 바뀌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기업 부채가 많이 있는 건 중국입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지난해 말부터 해서 이제 그런 대책들이 좀 그래서 이제 안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예.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 예. 근데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부동산 침체, 예. 부동산의 급락과 어쨌든 함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그죠? 예. 뭐 중국은 어차피 폐쇄적인 경제니까 저거는 그냥 좀 컨트롤로 알기가 가는 어렵습니다. 예, 네.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도 주요 기구들로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다른 부분은 뭐 괜찮은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얘기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예. 자영업도 사실 좀 취약한 부분도 예. 있고. 네. 예. 자,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뭐 센터님이 나오셨으니까 증시가 예.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라는 어떤 그 평가를 감안해서 보면 예.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슬슬 약간 야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온단 말이죠. 예. KBS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마 한 11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저녁에 한번 네. 후로님 사회부에 오셔서 저희 연간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일단 자산 그 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상에서 저희는 채권을 이제 좀 최우선적으로 선호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고 그러면은 주식도 같이 반등은 좀 할 것 같아. 예, 그런데 주식이 조금 더 이렇게 오르려면은 결국은 그 경기가 지금 다 침체하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고 예, 이제 경기가 지금은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안 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침체인지 아닌지 마일든지 뭐 하드인지 안 가려졌는데 저희는 실물 지표들은 저희 매크로 팀이 이제 김효진 위원이나 다 한 2분기 정도를 실물 경제에서는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보면은. 근데 그게 2분기 지표들은 3분기 가야 나오잖아요. 이제 보면 네. 경제 지표들은. 그런데 선행되는 또 지수들이나 뭐 주가나 가격은 또 좀 선반영하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지난해 말 한 11월 정도 봤을 때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주가가 반등은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쭉 가려면은 진짜 침체가 얼마나 왔고 이게 턴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되고 또 그러면 이제 기업 이익 같은 거는 후행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운되는 게 멈춰야지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약세장의 후반부에는 진입은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돌지 않을지는 진짜 침체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신중하신 편이시니까 진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약세장의 후반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나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세장의 후반부라는 거는 약세의 정점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수 바닥은 쳤다. 그것까지는 퍽 쳤고 여기서 지수가 저희 주식 전략가도 뭐 한 그 일반적인 조정 5에서 10%는 더 있는데 그 이하로 다시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무슨 크레딧 이벤트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 베이스 전망은 아니고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계속 가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조금 또 한 번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은 전저점을 뚫고 나서 다시 추세 하락 같은 것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거친 조정은 아닐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걱정은 상당히 덜었습니다. 그럼 어떤 자산 쪽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뭐 주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저점 찍었다고 본다면 주식도 괜찮은 것 같고, 채권도 채권 하긴 뭐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채권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한 10월 10일부터 이제 채권을 최우선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상보다 금리가 빨리 많이 내려갔습니다. 빨리 내렸어요. 예. 빨리 그리고 좀 많이 내려갔고 이미 많이 내렸군요. 많이 내려갔고 제가 차트 2개 준비해 왔는데요. 좀 보여주시면요. 지난번에도 아마 좀 일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를 잠깐 복귀하면 지난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이렇게 손실이 난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이제 보면요.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이렇게 보완 상세가 돼야 되는데 뭐 70년대 이후 거의 처음이죠. 이제 보면 이게 왜냐하면 매크로 경기 국면이 이제 스태그 처음 경험하는 70년대 이후 그래서 스태그니까 주식은 경기가 나빠서 안 좋고 복잡한 채권도 안 좋았는데 뭐 항상 가그가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 아래 국면이 디플레이션이라고 경기와 물가가 다 낮은 국면이죠. 이제 보면 그렇죠. 팬데믹 때 2020년에는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보면 근데 2021년에 경기도 좀 회복되고 물가도 좀 올라오면서 중간에 빨간 점이 있는 리플레이션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었죠. 그렇죠. 2021년에 장이 좋죠. 저럴 주식이 때. 좋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이 좋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머물르면 좋은데 안타깝게 왼쪽 위로 스태그로 와버렸고 스태그는 굉장히 드문 국면이죠. 70년대 중반. 근데 70년대 중반에도 다시 75년에는 왼쪽 아래 디플레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디플레라고 하는 게 참고로 일본처럼 무슨 물가가 엄청 낮다는 게 아니고 방향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랑 좌우는 뭡니까? 왼쪽 축은 CPI 소비자 물가고요. 오른쪽 왼쪽 축은 경기 선행 지수니까 이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와 물가로 4사 국면으로 해본 거고요. 위아래로 가면 이제 물가가 높다 낮다고.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경기가 좋고 좋다. 왼쪽으로 가면 경기가 나빠진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밑에 있는 거는 물가가 낮은 국면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돼 있고 디플레이션. 근데 네.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죠. 물가가 그래도 뭐 낮아지지만 뭐 6% 5% 예전보다 높으니까. 디플레이션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방향성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올해는 디플레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는 다 나빠진다 그러고 물가도 어쨌든 방향은 나빠지니까는요. 한 가지 좀 희망이 75에서 76년 보시면 물가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오른쪽 아래로 국면하죠. 이제 디스인플레가 예전에 좋은 시절에는 소위 골디락스라고 불렀죠. 이제 보면. 그리고 지금 뭐 일부 벌써부터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도 뭐 일주일 막 뭐 한두 달은 모르겠는데 조금 큰 국면으로 경기 국면으로 놓고 해서 봤을 때는 앞에서 보신 리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주식이 아웃퍼폼 했었고 2021년 아까 말씀하신 장이 좋았던 그리고 그때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이제 언더퍼폼했죠. 그리고 요거 센터장님 용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리플레이션하고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휘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화살표로 이렇게 조금 도식을 이렇게 도해를 했는데요. 리플레이션은 경기와 물가의 방향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이제 국면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경기도 나빠지고 그때는 경기가 나빠지고 수요가 다 죽어버리니까 물가도 이제 낮아졌죠. 이제 근데 2021년에 경기도 좀 회복되고 물가도 좀 올라오니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이러면서 그때 주식 시장이 이제 좋았었죠. 이제 방향이라 이거죠. 방향입니다. 방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뭐 누가 뭐래도 스태그죠.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그리고 최근까지 아시다시피 달러랑 원자재 가격만 아웃퍼폼하고 나머지 자산들 가격이 다 이제 하락하는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지난해 말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 경기와 물가의 방향은 여기 화살표 보신 것처럼 그래도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이 좋아지고 이제 금도 좀 좋아질 것 같아. 금 올랐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주식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같이 이제 좀 올라가지만
주가 금리가 이렇게 같이 가는 국면이 있고 다르게 가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주식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주식이 그 아웃퍼폼하는 국면들을 보시면요, 리플레든 디스인플레든 어쨌든 경기가 올라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거는 조금 아직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경기나 물가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4%면 미국 기준으로는 이게 높은 것 같긴 한데 예. 예를 들어 지금 7에서 뭐 4 떨어진 거면 이건 또 낮아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건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다는 뭐 리플레이션 이걸 선택하실 때 이게 뭐 2% 기준이에요? 아니면 작년보다 내려온 거 기준이에요? 그 금융시장의 주가 금리 환율은 매크로의 일단은 방향성을 반영을 전년 대비 전년이든 뭐 전기 이제 그러니까 대비해서 반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움직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가서는 말씀하신 레벨을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많이 온 것 같아 아니면 이건 좀 덜 온 것 같아라고 또 할 때는 레벨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도냐 안 도냐를 가격은 먼저 선반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 네 개를 판단하실 때도 방향이에요? 방향입니다. 네네. 설령 6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물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7에서 6 나오면 이건 물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높은데 지금 다들 방향은 아래잖아요. 않습니까? 방향이 아래니까는 지금 다 시장은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고 근데 그 예를 들면 6, 5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가서는 이제 레벨을 이제 느끼겠죠. 이제 보면 방향은 이래서 가격이 이렇게 왔는데 그게 더 가냐 못 가냐는 레벨을 또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일단 가격은 방향을 그 의지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래도 방향은 틀었는데 보니까 스틸 4% 이게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주가는 또 다른 방향을 그렇죠. 밸류에이션 할 때 그 R이라는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리 레벨이 들어가는데 방향은 먼저 반영해서 움직였는데 예전에 2%일 때 주식을 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4% 5%일 때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물가가 뭐 7% 8% 나오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뒤에 그 뭐 디플레이셔널이라고 이제 ARY를 붙여서 이제 그렇게 뭐 그런 방향성을 이제 또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쉽게 그냥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디플레이셔널이. 널이. 디플레이셔널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물가가 뭐 예를 들면 6이다 뭐 이러는데도 이거 어떻게. 그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플레이션,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0 아래일 경우가 많이 말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 0 아래 낮으니까 물가가 이렇게 낮고 금리가 낮으면 다른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이만큼 높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거고. 근데 지금은 일단 방향을 시장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최우선 자산. 그 다음 자산,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그 가장 우선은 뭐 지난해 한 4분기부터 채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채권 장기채. 그래서 이제 채권도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금리가 내려서 자본이익을 얻으려면은 인하가 되면 좋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건 아직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벨 전략이라는 표현을 원래 채권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을 원래 채권에서 한 거야. 바벨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채권이군요. 장기채랑 그 다음에 높아진 이미 금리에 이제 캐리를 취할 수 있는 단기채인데 등급이 높은 거. 크레딧의 우려가 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바벨로 가져가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년보다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근데 가장 이제 후순위는 이제 그 원자재. 그러니까 뭐 에너지나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올랐던 거가 일단 가장 조금 올해는 성과가 반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골라도 원자재 부담이 확 경감되는 그런 주식 사면 되겠네요. 그런 주식하고 뭐 지금 다들 대부분 또 이제 이미 그렇게 컨센서스가 된 것 같은데 뭐 저희도 반도체랑 그 다음에 정책 관련된 시크리컬 소재 산업재 이쪽 좀 상대적으로 선호로 말씀드리고 반도체. 있습니다. 반도체랑 정책이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안 좋으면 정책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소재 산업재 관련된
경기 민감이죠, 시크릿컬. 뭐 네. 철강이나 예. 조선이나 예. 기계 뭐 이런 거. 그쪽 중에서도 정책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요즘 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은 지금 원화로 사는 게 나아요? 달러로 사는 게 나아요? 일단 달러 전망들이 지금 작년에도 달러가 킹달러였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원화가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원화가 좀 그러니까 강해질 걸로 조금은 더 보고 있고 금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은 정말 여러 가지 영향받는 것 같아요. 금리에도 영향받고 달러에도 영향받고 시장하기도 영향받고 하는데 작년에 금을 약간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금을 좀 누른 부분이 있었죠. 이제 보면 금리가 기준금리 너무 빨리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올해는 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상이 좀 마무리되고 다들 침체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럴 때 막아줄 수 있는 게 뭐지? 하면 이제 금 안전한 달러로 사냐 원화로 사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됐어요? 아니요. 내가 볼 때 진짜 피해 가신 것 같은데. 살짝 피해 가시는데 원화로 사시라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달러가 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원화가 조금 더 강해지는. 내가 사실은 어제 KB 전체 금융그룹에 CIO하고 인터뷰를 했거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딱 얘기하시더만 역사적으로요 1130원인가 1160원인가가 균형 1100원 후반대가 1100 몇십 원이라 그래서 아직도 1200원대 후반이면은 중후반이면은 사실 상단 어레인지 그 밑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무역 수지가 좀 빨리 개선돼 주면은 원화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우선으로 가야 될 자산은 우리 이제 센터장님 판단에는 채권, 금, 그 다음에 주식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으로. 그러나 주식은 우량주, 경기 관련하고 정책이 또 들어가는 정책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쪽으로 아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주셨습니다. 자, 센터장님 되신 거 다시 축하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채권 금리 시장에 대한 말씀은 꾸준히 좀 저희 프로그램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